올가을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시간당 초미세먼지 수치가 제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걸로 보여 수도권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유류세가 내려간 첫날 가격을 바로 내린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 차량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전국 대부분 주유소에서 나타나려면 앞으로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올해 취업자 수는 7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내년에도 10만 명 정도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 실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습니다. JTBC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서지현 검사가 폭로 이후 정치를 하려 한다,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 등 각종 음해로 고통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전반 2년을 평가하는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에 나옵니다. 제주의 오름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곳 말고도 무질서로 망가져가는 오름들이 많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허술한 관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오름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고왔던 단풍 색깔도 미세먼지에 반해버렸습니다. 발암물질인 이 초미세먼지를 우리의 아이들이 마셨고 임신부들도 마셨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측정소에서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이 시간 현재 미세먼지 관련 앱에서는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공부문 차량은 홀수 번호만 운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오늘 상황을 백민경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들판 너머로 보이는 산이 흐릿합니다. 대낮에 구름도 없지만 밖은 어두침침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6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분지 지형이다 보니 중국서 들어온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쌓인 걸로 보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등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서쪽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차례로 발령됐습니다.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아이들은 숨이 막힌 듯 코를 막습니다. 결국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내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 위치한 7,400여 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이부제 대상이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민간 소유라도 서울 시내 진입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물론 공기가 탁할 것이라는 예보는 있었지만 오늘 상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대기 정체 현상, 한반도가 이른바 무풍지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여갔는데 어젯밤부터는 중국 스모그까지 유입돼서 예상보다 수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갑갑했습니다. 짙게 낀 안개가 미세먼지와 뒤엉켜 오늘 아침 서울의 시정은 2.4km, 맑은 날에 10분의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해상엔 지속적으로 북풍과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바람에 막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분포를 그래픽으로 표기한 지도에서도 그제까지 서해상공은 깨끗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1일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 3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1m대에 불과한 무풍지대. 한반도 일대의 바람이 뚝 끊기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매일매일 쌓여간 겁니다. 중국 스모그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어젯밤. 서해상에 떠다니던 스모그가 살짝 열린 바람길을 타고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치가 20 마이크로그램 이상 더 올랐고 1시간 평균으론 세제곱미터당 91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모레 중부의 많게는 60mm, 남부는 40mm의 가을비치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걸로 관측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환경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려되는 환경 문제로 82.5%가 미세먼지를 꼽는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사실 다 느끼고 아는 내용이긴 하죠. 아무튼 오늘은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만큼 답답하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봄철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시켜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노후 석탄발전소 5곳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시킨 결과가 공개가 된 건데요. 예. 넉 달간 총 1,055톤의 초미세먼지를 줄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평균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또 시간 최대 25.7 마이크로그램의 이 저감 효과를 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오늘 같은 날 좀 가동을 중단시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러진 또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간 외에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킬 만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환경부는 산업부와 논의를 해서 전력 부하량 등 여건이 괜찮다면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전기 사정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폭염 직후인 9월엔 역대 최고인 83%의 전력 예비율이 기록이 되기도 했고 이달 들어서도 20에서 40%의 전력 예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3에서 6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동 중단을 고려해 볼 만할 텐데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3월에서 6월이라는 것이 물론 그때도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긴 했죠. 그리고 여름에 좀 이제 잠깐 멈췄었는데 이제 10월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가을서부터야말로 또 저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제도가 없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내일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령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화력발전 상한 제약입니다. 예. 지난달부터 시범 도입이 됐는데 이번엔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이 지역 화력발전소 21기 중에 11기가 80%까지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예. 전체 절반의 발전소가 5분의 4까지 지금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시행되는 수도권 비상저감 대책은 자동차가 주요 제재 대상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그에 못지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의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좋지만 그보다 이 배출량에서 이 상위권에 있는 오염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개인 집의 아궁이에서부터 제철소까지 이 4만여 곳에 이르는 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에서 업종별로는 화력발전 외에도 이 제철 제강과 같은 금속 산업 그리고 시멘트와 같은 비금속 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전국의 자동차에서 1년간 나온 초미세먼지의 총 합보다 2위에 올랐던 이 광양의 금속 산업에서 나온 양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예. 선박이나 건설 장비와 같은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위 100개 중 20%를 차지를 했었는데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뿜어내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석탄발전소 3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분야는 민간 영역이어서 곧바로 강제를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늘 미세먼지가 닥친 뒤에야 대책을 찾을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유류세가 15% 인하된 첫날이었습니다. 가격을 바로 내린 주유소 앞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느 주유소가 가격을 내렸는지 알려주는 오피넷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종일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내려가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최대 123원. 그러니까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데 평균 6천 내지 7천 원가량 덜 드는 셈이죠. 어찌 보면 푼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전을 생계로 할 경우에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집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기름 넣는 것을 조금씩 미루면서 바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얘기가 되죠.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평소엔 주유소가 붐비는 시간이 아닌데 오늘은 이렇게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을 기다렸다가 기름을 넣으려는 손님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돼서 그러니까 제일 싼 집을 검색해봤더니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몰려드는 손님들로 주유소는 북새통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거의 뛰어가지고서 좀 전에 직원들 저 드링크 잔 하나씩 사서 돌렸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특히 반기는 건 기름값 부담이 큰 사업자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많이 좋죠. 저번 주에 넣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뭐 영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아직은 주유소마다 들쭉날쭉한 기름값이 불만입니다. 서민으로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영점 외에도 빨리 좀 기름이 내렸으면. 유류세를 인하해 준다니까 11월 6일 날만 기다렸던 거죠. 오피넷을 내가 핸드폰으로 찾아봤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이걸 찾느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 소비를 했는지 모른다고. 직영점을 찾느라. 한꺼번에 가격을 내린 직영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는 언제부터 내릴지 저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다 다른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유류세 적용하기 전부터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적용하고 차이만 또 새로부터 유류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인상되게 되면은 절대 저희들은 손해나는 부분이 없고 전국 주유소 12,000개 가운데 직영주유소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름값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렇게 여러 주유소들이 재고분을 다 팔 때까지는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6개월 뒤입니다. 10년 전처럼 내릴 때는 순차적으로 하고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 적잖은 자영 주유소들은 기름값을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대리점에서 구매한 석유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내년 5월입니다. 주유소들이 싸게 받은 기름 재고분까지 가격을 올려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간 기름값이 오를 땐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기름이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뭐 직영점만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지 않나요? 10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실제 유류세를 10% 내렸던 2008년 3월 휘발유 값은 한 달간 0.36%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주유소들이 시차를 두고 가격을 내린 데다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하락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났을 땐 국제 유가는 약보합세였지만 휘발유 값은 한 달 새 유류세 원상복귀분을 그대로 반영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기 한 달여 전부터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평소 구입량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구입하는 경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간주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린 것은 당장 고용 악화와 경기 둔화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죠. 문제는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 수준까지 내렸는데 일자리 사정 역시 단기간에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낮춘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KDI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데다 반도체가 끌어온 수출 증가세도 올해만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경기가 정점을 지나가면서 약간 더 하향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 악화된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7만 명, 내년 10만 명으로 상반기에 예상했던 20만 명대에서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국회에서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 상황을 볼 때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현재는 3개월 이내에서 대체 휴무를 줘야 하는데 이걸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죠.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년 2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과 청와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이 몰릴 때 주당 평균 10시간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땐 10시간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이 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관련 입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탄력 근로제는 어제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압박한 것은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어제 여야정 합의에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노동계가 반발해도 늦어도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체에서 논의를 노사가 하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늦어도 내년 2월에는 2월 임시국회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여야는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입장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토목비와 건축비 같이 뭉뚱그려서 공개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타일, 도배, 정화조 공사비와 같이 세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현 정부의 첫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해서 경제를 망친 책임이 크다면서 그만두려면 하루빨리 그만두라고 공격했습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 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봐서라도요. 우리 실장님 빨리 거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장하성 실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대신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거 있으면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해 또 이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 실장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면서도 위기 상황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운영이 청와대 국감처럼 오늘 예결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막말까지 오갔는데 오늘 상황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예결위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금 전인 8시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데요. 50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어제 23명이 했고 오늘은 나머지 27명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속도라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예산 이런 것이 역시 이제 쟁점인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삼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에게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했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 총리는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은 GDP,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용 부진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조 원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은 증액분을 삭감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예. 자, 어제는 막말을 넘어서 주먹 다짐 직전까지 이걸 국회를 놓고 이런 표현이 아직까지 가능하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어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정말 이 청와대는 이렇게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자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총리도 대변인, 부총리도 대변인.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 청와대 실장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그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총리와 부총리에 대해 장 실장의 대변인이란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이 항의 발언을 했고 한국당이 반박하면서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 대목도 짤막짤막하게 잠시 들어보시죠. 예. 지금 대변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순화된 발언일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오셨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봅니다.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습니다.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총리를 비롯한 부처 내각에게 청와대 대변인이 또 내지는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힐 것이니 이거는 좀 심한 얘기입니다. 예.
자, 김동연 부총리는 사의 표명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김 부총리는 경제와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사실상 사의 표명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은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야당은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면서 비판 강도를 높여왔는데 오늘은 사실상 임 실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의 DMZ 방문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뭐 장관, 차관, 국정원장 뭐 데려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의원님. 청와대가 당시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를 노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하신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군사법정에 서 있어야 돼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습니다. 그 점은 뭐 이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임 실장을 엄호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 포함해서요.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 실장은 DMZ 방문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합당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질 못합니다.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조금 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35석, 그리고 하원은 435석 전체, 그리고 주지사는 50명 가운데 36명을 새로 뽑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선거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예, 약 1시간 반 전인 미국 동부 기준 오전 5시에 버몬트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 시간 내일 오전 9시부터 개표가 시작돼서 오후 1시 반쯤 상하원에서 어느 정당이 이길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내일 뉴스룸 시간에는 결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 선거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하루 전날 세 개의 경합주를 돌고 백악관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장에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 운명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유세의 구심점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유세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내일 투표에 달려있다며 정권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선전이 예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를 물론 쉽게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미묘합니다. 선거 하루 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CNN이 55% 대 42%,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조사에선 50% 대 43%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절대 열세란 예상을 뒤집고 백중세까지 끌어올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2년 전 대선에서 정확하게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라스무센이 오늘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45% 대 46%로 공화당이 판세를 역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 그리고 여성 표심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첫째는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거 중간선거의 투표율은 30% 정도였는데 이번엔 지난 2016년 대선 투표율 58%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사전 투표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일리노이, 조지아 등 접전 지역에선 4년 전 중간선거에 비해
조기 부재자 투표 건수가 최대 400%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표입니다. CNN 조사 결과 여성 유권자 중 62%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핑크웨이브, 즉 여성 표심이 선거 판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2년 전 트럼프 당선이라는 기적을 가져다준 북서부 공업지역, 즉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의 충성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론조사가 뭐 각종 회사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17시간 정도 후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정치적 환경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예, 먼저 선거 예측 기관 538의 선거 직전 분석 결과를 보면요. 하원은 민주당이 234석으로 공화당 201석을 앞섭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51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각종 청문회를 소집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강한 견제 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패배할 경우 트럼프는 선거 다음 날인 11월 7일, 즉 내일부터 당장 2020년 대선 운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예측했습니다. 예,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전문가들은 민주당 역시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법률 심사권과 예산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행에는 견제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의석 절반 이상을 가지면 북핵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인 외교군사위원회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대북 정책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속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민주당과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출석 요구로 견제를 강화하는 구도입니다.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기조가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기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계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완전한 타결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내년 초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미국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서 전국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최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낸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폭로 이후 2차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대리인 측도 그동안 서 검사에 대한 생매장이 진행돼 왔다며 온해 등에 대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뒤 각종 2차 피해에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손석희 사장님과 짜고 음모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나간 것처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려고 그런다.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각종 음해와 소문에 시달리는 이유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절도나 강도 등의 피해자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이 유독 2차 피해를 겪는 건 성범죄가 권력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자인 가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 멋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후에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됐겠죠. 서 검사는 이 때문에 2차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건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섰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서기호 변호사도 사건을 맡고 보니 서 검사에 대한 생매장이 진짜 진행되고 있었다며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는 법원에서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4년 동안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정부가 이럴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로 충분할지 아직은 우려가 큽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2차례 경찰을 부르고 6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며 도망다닌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끝내 전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은 많아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징역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되풀이되는 가정폭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상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안 볼 수 없는 지금 상태잖아요. 그 앞에서 처벌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갑질과 직원 폭행 논란이 거센 가운데 불법 영상물 논란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양 회장 개인의 엽기적인 행각이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동영상 유통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양진호 사이버 성폭력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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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업체 직원들도 공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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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여성단체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양진호 회장 수사를 웹하드 카르텔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음란물과 저작권 위반 영상물 등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데 양 회장이 자신의 웹하드 회사를 통해 방조하거나 개입한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양 회장 회사의 직원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불법 영상이 오고 가는 웹하드 공간과 이를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업체의 유착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웹하드 업계의 절반 이상이 양 회장이 운영한 필터링 회사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회장이 측근을 필터링 업체에 보내 불법 영상물이 걸러지는 걸 피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데 곧 양 회장을 부를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이라크에서 최근 귀국한 60대 남성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 실시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현재 2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7월부터 업무차 이라크에서 넉 달가량 머물다 귀국한 뒤 고열과 오한 증세를 보였고 오늘 오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A씨의 야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며칠 앞두고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에서 야근을 했지만 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는 A씨가 시험 전에 교무실에서 야근을 한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교무실엔 시험 다발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앞서 교육청 감사 당시엔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번호를 알고 있고 금고를 연 적이 있다고 말을 바꾼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분도 같이 야근을 하신 거고 그날은 금고를 열었고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날은. 다만 A씨는 다른 교사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해 열었을 뿐 답안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교무부장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받아놓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 때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한 건 당시엔 금고를 열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금고를 연 날은 1학기 중간고사 나흘 전인 4월 21일로 야근을 했던 날로 밝혀졌습니다. 기말고사 엿새 전인 6월 22일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2번 모두 자신의 야근 사실을 기록지에 적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야근을 많이 하지 않는 A씨가 공교롭게도 2번의 시험 직전 야근을 했고 야근 사실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번화가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니며 차량 타이어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벌인 일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도서관 주차장을 습격합니다. 차량 앞뒤 타이어를 마구 찢고 만류하는 여자친구도 위협합니다. 거리에서도 소란이 이어지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급히 출동합니다. 40살 신모 씨의 난동이 시작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입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난다며 지나가는 승용차를 발로 차고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4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술을 먹고 좀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냥. 범행 현장입니다. 이렇게 경찰 치안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신 씨는 추가 범행까지 시도하려 했습니다. 차량을 부순 뒤 잃어버린 흉기를 새로 구하기 위해 헬스장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겁니다. 눈빛도 이상하고 좀 주실 수 있냐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헬스장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신 씨를 체포했습니다. 시민들은 20분가량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런 어떤 유혈 사태도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는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해서 기존의 경비 초소를 폐쇄하고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초소들을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3자는 앞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한 공동 근무 수칙을 만들고 JSA 내 관광객 자유왕래 시기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인식표와 함께 수습된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유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견된 유해는 4구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무에 투입됐던 기무사 요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심적 고통이 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 10일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 전환과 VIP 지지율 회복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TF를 만들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일대에서 유가족 등을 사찰해왔다고 군 특별수사단이 밝혔습니다.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기무사 요원들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 유가족 측의 부정적 여론을 퍼뜨릴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온 겁니다. 기무사 요원들도 당시 이런 업무의 불법성을 알고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0 부대원들끼리는 상관에게 욕을 먹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며 다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 상부에서는 청와대에 이를 성과로 포장한 보고 문건을 14차례나 올렸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세월호를 그대로 바다에 두는 수장 방안도 청와대에 제시했습니다. 안성 금수원 일대 등 14개 지역에
2만여 건의 불법 감청도 벌였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걸 숨기기 위해 전파 환경 조사 명분으로 한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없다, 최고의 부대라고 문건을 통해 치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누가 얼마나 해당 업무에 관여를 했는지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인계받아 규명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줄 소송을 우려해서 일본 정부와 특별 협정을 맺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 주둔군 협정인 이른바 소파와 비슷한 협정을 맺어서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당시 사법부가 자국민 피해자 대신 일본 전범 기업의 입장에 서려 했던 배경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 절차와 배상 등에서 미군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도 소파를 언급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된 대외비 문건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소파 같은 특별한 협정을 체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등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 대상을 나중에 설립할 재단으로 제한해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런 방안이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파견과 상고법원 설치 등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춘 걸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새 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 이제 35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옛 시장 건물의 상인들과 수협 측이 이틀째 대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효정 기자, 지금 뒤쪽에는 상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농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새로 지은 시장, 그리고 왼쪽이 옛 시장인데요. 지금 저는 신시장으로 차가 들어가는 입구인 주차장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 옛 시장 상인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래 생선을 실은 물류 차량들이 진입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생선을 실은 차량들도 뒤쪽 우회로를 이용해서 생선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인들은 어제 오전부터 농성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조금 농성이 격해지는 바람에 상인 3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서효정 기자가 얘기할 때 옆에 나왔던 화면은 실시간 화면은 아니고 아까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좀 생각보다 좀 충돌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인들이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역시 전기와 수도를 끊어서였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거의 장사는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협 측이 지금 전기와 수도를 끊은 지 35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낮에 이 옛 시장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낮인데도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제대로 된 구매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 보였고요. 생선들도 많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임시 발전기를 가져와서 좀 영업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산소통을 가져와서 그 수조에 산소를 채워 넣으면서 영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옛 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공간도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은 이제 법대로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당분간은 대치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옛 시장 상인들은 수협 측 말대로 하면 모두 죽는다. 며칠 동안 단전 단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버티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수협 측은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이전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4차례 정도 집행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단전과 단수 조치를 이번만큼은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옛 시장엔 원래 생선과 조개류를 파는 점포가 600곳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400곳이 이동을 하고 200곳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오는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옛 시장 상인들에게 신시장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신시장 자리를 일반인들에게 배정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때가 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마주 달린 여차처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오늘 밤은 그럼 완전히 밤샘을 하면서 저렇게 농성을 합니까? 지금 농성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데. 네, 옛 시장 상인들은 밤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이따가 또 충돌이 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있으면 2부에서라도 잠깐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효정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에서만 사립 유치원 10곳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유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재정 문제나 운영자의 건강을 이유로 대는데 교육당국은 이럴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폐원 신청을 한 청주 은성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어제 학부모들에게 보낸 폐원 반대 서명 통지서입니다. 은성유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며 폐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학부모들은 폐원 반대 모임도 만들었는데 현재 130여 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공립은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고 사립에서도 대기로도 안 받아줘요. 지금 의뢰 겨자를 먹는 식으로 일단은 폐원 반대 신청이라도 해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단서까지 첨부한 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지역교육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유치원 측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폐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은성유치원 측은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를 무단 폐원으로 간주하고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또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추가 교육 같은 특별 활동을 위해서 부모가 내는 돈도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런 돈이 들어오면 모두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특활비를 교육업체에게 지급한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비슷한 비리를 저지르는 다른 보육기관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정환석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는 2010년 3월 과학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 씨는 첫 달에 실제 교육비를 부풀려 540만 원을 지급한 뒤 100만 원을 아내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3년간 모두 128회에 걸쳐 3,600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덜미가 잡힌 문 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이미 지급하기로 한 돈은 어린이집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업체에서 돌려받은 것을 어린이집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활비는 어린이집 소유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인 문 씨가 어린이집 돈을 관리하면서 특활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은 건 횡령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JTBC 정환석입니다. 난 30살이 되기 전에 인생의 숙제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할 줄 알았다. 일에 성공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네, 15년 전만 해도 결혼은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바뀌었죠. 결혼하면 인생 망한다. 현실적으로 짊어질 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안 될 것 같아. 꼭 필수다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결혼은. 결혼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좀 옵션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은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생의 숙제가 아닌 선택이 된 듯한데요.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32살 손선아 씨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선택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영상 장비를 사고 뭐 영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러 다니고 이런 거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통계청이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 올해 처음 절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응답자의 46.6%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 72.6%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이 2010년엔 40.5%였는데 꾸준히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과반인 56.4%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그냥 동거만 하면서 평생 살아도 어차피 그것도 삶의 동반자잖아요. 이혼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8년엔 절반이 훨씬 넘는 58.6%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 올해엔 3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오늘 환경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돈과 방사선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 30여 개 분석을 의뢰했는데 일부만 공개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겁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이런 방사선 배출 물질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 제품 정보와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나돈 및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제품을 빼놓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결과를 공개할 것과 함께 나돈과 방사선 검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는데도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민들과 언론들이 수수께끼 풀듯 모나자이트 사용 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결과를 밝힐 것인가? 시민단체들은 생활용품엔 모나자이트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연간 피폭선량 1mSv 기준도 없애야 한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언제나 맨발의 청춘이었던 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별들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는 연결식에서 억지로 안 울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실컷 울겠다고 말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엄앵란이 신성일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네. 54년 전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정말 헤어졌습니다. 투수 씨 가지 말아요. 그러나 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울면 그 망자가 걸음을 못 걷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이제 집에 가서 이따가 밤 12시에 이제 불 끄고 시커먼 이부자리에 덮고서는 시커먼 울려고 그래요. 늘 별이 되고 싶었던 사나이. 이름도 뉴스타 넘버원을 한자로 풀어내 신성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속 대사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고 그러면 금방 나버리지. 지나가는 것은 모두 꿈에 불과해. 욕망에 들뜬 젊은이부터 위기의 남자까지 영화 속에서 신성일은 늘 누군가의 연인이었습니다. 507번째 마지막 주연 영화는 5년 전 76에 찍었습니다. 암에 걸린 노인 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꿈을 깨고 나면은 참 쓸쓸하지. 영원한 맨발의 청춘은 이렇게 꿈꾸던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81년 길이의 장편 영화가 끝났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종류 가운데 18%에 달하는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결과 기준치의 1,200배가 넘는 세균이 나온 제품도 있었고 일부 나무 재질 제품은 잘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당진 화력발전소 실내 저탄장에서 불이 나 열흘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무연탄이 자연 발화하면서 불꽃은 없지만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탄장에 있던 6만 톤 가운데 지금까지 3만 톤가량이 탔고 모레쯤 완전히 꺼질 것으로 보이는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경기 과천시 가현동 과천터널 근처에서 차창 밖으로 던진 걸로 추정되는 담배 꽁초 때문에 1톤 화물차가 불에 탔습니다. 이 화물차의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짐칸에 실려있던 사무용품 등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재무당국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대전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차량 승강기 안에서 멸종위기 2급인 황구렁이가 발견됐습니다. 1.5m 길이에 무게가 1kg인 이 황구렁이는 야산에서 차량으로 숨어들었다가 도심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황구렁이를 잡아서 야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지금은 화산 활동을 쉬는 400여 개의 작은 화산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름이라고 부르죠. 일부 오름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만큼 관광객도 몰리고 행사도 열리면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풀이 무성한 오름을 SUV 차가 내달립니다. 차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자국이 남습니다. 영상에 나온 제주 문석이 오름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름 위를 오프로드 차량이 달리면서 남긴 이 바퀴 자국은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또 손 한 뼘이 넘을 만큼 깊은데요. 하늘에서 바라봐도 자국이 선명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녔는지 곳곳이 타이어 자국입니다. 차량이 올라갔다가 그 지프가 올라오길래 깜짝 놀라갖고 이 오름이 그럴 수 있는 곳인지 참 걱정스러웠어요. 제주 오름은 일부 오프로드 동호인들 사이에서 체험 코스로도 입소문을 탔습니다. 도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진짜 난감합니다. 특정한 데가 아니라 뭐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해요. 훼손이 아주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름은 제주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건축만 제한됩니다. 저희는 오름에 대한 조례가 있긴 있는데 뭐 차량을 이용해서 오름을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그 관련 조례는 없거든요. 산악 자전거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오름에도 가봤습니다. 둘레길 곳곳에서 자전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묻혀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가 점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언덕인데 이 오름 둘레길에 모래주머니와 통나무를 묻어두었습니다. 취재진 촬영 중에도 자전거 2대가 빠르게 내달려옵니다. 죄송합니다.
탐방객들에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자기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1년 타고 2년 타고 10년, 100년 탈 수 있는 건데 그거 망가졌던 겁니다. 가버리거든요. 오름은 화산재 알갱이인 스코리아, 우리말로 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보다 훨씬 약해 차량은 물론 자전거, 심지어 사람의 발길도 지나치게 많으면 무너지고 훼손됩니다. 가을 억새로 유명한 새별오름. 많은 이들이 억새밭에 들어가 사진을 찍습니다. 곳곳에 억새가 꺾이고 없던 길도 만들어졌습니다. 멀리서 보니 글자로 보이는 흔적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 종교단체에서 홍보를 위해 글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 풀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용눈이 오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능선 사이가 깊게 패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퀴 자국도 있는데요. 이렇게 없던 길이 자꾸 생기자 오름 곳곳엔 이런 추리 통제 알림판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름 정상은 뻘건 속살도 드러났습니다. 전에는 왔을 때 여기 전체가 잔디밭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흙밭이 되니까 아, 사람의 힘이 파괴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시민들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오름이 붐이니까 또 안 올 리는 없고 사람이 다녀도 훼손이 덜 되도록 어떤 장치를 해야 되겠죠. 오름에 인원 제한을 한다든가. 먼 곳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정작 발밑은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계속된다면 오름이 주는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심각한가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방치하신 겁니까? 과거정에 필요한 보장은 결핍 상태라 보험료 출혈이 심각합니다. 돈이 새는 보험 고민, 돈이 되는 보험 분석. 맞춤 보험 분석으로 보장은 더 튼튼하게, 보험료는 더 가볍게. 그렇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당연한 이치지. 보험의 바른 이치, 굿리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자욱한 안개에 휩싸입니다. 그 안개와 함께 등장한 정체 모를 생명체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죠. 2007년에 만들어진 영화 미스트의 한 장면. 크게 히트한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미지의 공포와 이를 겪어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해서 나름의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괴물을 피해 마트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갈등하면서 동요합니다.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괴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그것은 자욱한 안개 속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위협에 의한 공포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어떤가? 불행하게도 영화 미스트를 보는 내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공간. 무언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뿌연 먼지의 습격.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만 보자면 미세먼지는 사람의 죽음을 앞당기고 태아의 호흡기를 위협하고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과 폐암, 구강암, 당뇨, 신부전, 심지어 소아 고혈압의 발생 수치까지 높인다 하는데 더구나 아직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제대로 알지를 못할 정도이니 대비책이라고는 고작 마스크가 전부인 시민들은 10사람 중에 8사람 이상이 미세먼지가 두렵다고 답했고 그 수치는 심지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미스트 속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안개 속에 감춰진 괴이한 생명체는 국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무분별한 과학 실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위험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안개와 함께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이쪽 세계로 건너오게 된 것이었죠. 오늘의 이 치명적인 자욱함 또한 인간이 자초한 재앙.
바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를 탓하기는 쉬우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하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스스로의 탓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 영화 미스트 속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밖을 내다보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린 것인지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아람 기자, 방금 이 소식이 들어온 건데 전 교무부장이 구속된 사유는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인 저녁 8시 40분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으로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호송될 전망입니다. 아, 그런가요?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에서 나온 유출 정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찰 수사 결과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과목 정답 일부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집에서는 여러 과목의 정답을 적어놓은 메모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심사에선 A씨가 시험을 앞두고 야근을 했고 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은 정황도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영장 심사에 나오면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숙명여고는 학내 분위기도 아주 뒤숭숭하고 말이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학부모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영장 발부 직후에 구속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적 관리를 담당하는 교사가 답안지를 훔쳐서 자신의 쌍둥이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지능 범죄의 주인공이 영어의 몸이 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도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규직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장면을 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자리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말한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봤죠? 네, 임 실장이 말한 두 가지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임 실장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정규직 실제로 증가했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네. 통계청의 가장 최신 자료는 올해 8월입니다. 정규직은 1,343만 명 가량입니다. 2013년 같은 기간에 1,242만 명, 2015년 1,316만 명, 지난해 1,342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5년간 꾸준히 이제 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일자리 질이 나아졌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숫자도 함께 봐야 되는데 비정규직 숫자도 늘었습니다. 네. 2013년 8월에 약 597만 명, 올해 8월 661만 명입니다. 특히 비율로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커졌습니다. 2013년 8월 32.5%에서 계속 늘었고 잠시 줄었다가 늘었고 올해 8월 33.0%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 숫자만 보는 것하고 이렇게 비율을 좀 함께 보는 것하고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 실제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26만 7천 명이 늘었고 3월에 29만 7천 명,
5월 33만 3천 명, 7월에 34만 명, 8월에 36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고용보험은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자리의 안전성이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줄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자가 정부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보험가입 등 이 동기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통계도 있고 그리고 같은 통계를 두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겠네요. 네,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것 외에도 5개의 지표가 더 있는데 제각각의 결론이었습니다. 각 지표가 말하는 의미는 달랐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몇 개의 개별적인 지표만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OECD는 15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U는 27개, UN 유럽 경제위는 67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93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 통계청도 연말을 목표로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예. 예. 첫 키워드는 형님 도와줘요 라고 했습니다. 퀘스천 마크는 왜 붙어 있죠? 예. 형님까지는 있고요. 도와줘요는 전체 맥락에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사진 한 장을 볼 텐데요. 오늘 국회에서 오전에 찍혔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수신자는 윤재옥 뉴폰으로 돼 있고 카톡 내용을 잠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민주당은 부대표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나쁜 놈 되고 있어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의 오타로 보이는데요. 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신자인 윤재옥 뉴폰이 대응할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한 의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의원인지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손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손인데요. 예. 어제 장 의원이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과 몸싸움 직전까지 간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장제원을 비판했습니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장제원 의원이 막말을 하는데 조폭인지 시정잡배인지 개탄스럽다고 했었고요. 예. 다음에 강병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 활약했던 장제원 의원이 왜 싸움닭으로 변했는지 실망할 것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나서서 박완주 의원 쪽을 보호하고 장제원을 비판하는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엄호 사격이 없자 장 의원이 야당 지도부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한 겁니다. 예. 예. 아, 평소에 이렇게 형님 이렇게 부르나 보죠? 서로? 선배면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모양이죠. 예, 장 의원과 윤재옥 수석이 어떻게 호칭하는지는 확인하진 못했지만 예. 일단 형님 부르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까? 윤재옥 수석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응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전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던 자유한국당에서 오후 2시 넘어서 당시 이제 원내 대변인이 송희경 원내대변인이 청와대와 지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치적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냐라면서 예. 장 의원을 비판한 신동근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장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1대1 싸움이었는데요. 예. 여야에서 같이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다대다 싸움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대개 이제 동네 싸움 경우에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얘기하곤 하죠. 예. 기왕에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 예.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 나서다 보니 또 판이 커진 건데요. 예. 예결위의 특성도 있습니다. 예결위는 470조 원이 넘는 예산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안에 맞서는 건 야당 간사의 역할이 큰데요. 예. 장제원 의원이 바로 자유한국당 간사입니다. 이 때문에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하는 장 의원과
이를 막고자 하는 여당 의원 간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예, 다음 키워드는 위험했던 만세로 예.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세를 불렀는데요? 46년 전의 만세에 대해서 최근 46년 전이요? 예. 예. 1972년에 있었던 겁니다. 민변이 최근 46년 만에 한 사건을 재심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잠깐 보면 지난 72년에 당시 좀 뒤늦게 음대에 들어간 A 씨가 아버지한테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북한이나 가라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꾸지람을 들은 뒤에 좀 기분도 상해서 혼자 산책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저 혼잣말을 지나가던 한 소녀가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됐습니다. 이후에 감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해서 결국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를 민변에서 재심 청구한 건데요. 당시에 북한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우호적인 말만 있으면 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예.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해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취중의 한 말도 잡혀가는 시대였는데요. 예. 실제 사례를 몇 개 보면 74년 대법원 선고 내용을 잠깐 보면 당시 철거민이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근데 저거는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을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비유하자면은 걔만 또 못한 X라고 했다가 인권이 제소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런데 근데 표현은 조금 좀 조절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검찰의 상고 내용을 보면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고 하면 북괴가 대한민국보다 더 낫다는 거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해서 반공법 위반으로 계속 기소를 했는데요.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8년에도 포장마차에서 세금이 많다면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50대가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현실에서는 공포로 더 입을 닫게 되는데 그걸 노린 것들입니다. 그렇겠죠. 사실 김일성 만세를 어떻게 보면 맨 처음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1960년에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이 시는 2008년에 공개됐는데요. 당시에 두 언론사에 보냈었는데 실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김일성 만세라고 했지만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려고 썼던 시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광화문으로 가는 교회였습니다. 광화문에는 뭐 교회도 있는데. 오는 17일에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대국민 총궐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괄은 누가 맡고 있냐면 한국교회연합 대표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 그리고 애국시민단체연합 고영주 변호사 등이 맡고 있는데요. 두 사람 다 나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지금 세를 규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제 이미 사전 대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보면 뒤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 단체가 좀 주도하는 행사였는데 군복 입은 사람도 많았고 실제 제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군가도 부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 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면서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쭉 봤는데 일단 신영복 선생이 간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 선생을 존경하기 때문에 간첩이다. 또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만났었는데 북한 김정은을 몰래 만나고 왔으니 간첩이다라는 논리입니다. 몰래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처음에 갔을 때 사실은 2차 5월 남북 정상회담 때 갈 때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를 몰래 만났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간첩이라는 건데 사실 판문점에서 북한 사람을 몰래 취재진을 따돌리고 가장 많이 만난 건 미국 관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사에서는 사실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조해서 저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 국민 의례 순서에는 애국가 1절을 부르고 미국 국가 1절을 부르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예. 미국 국가가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잘 몰라서 아무도 따라 부르진 않았는데 아, 그런 거 1절은 확인했나요? 예, 제가 동영상으로 다 예. 확인을 했습니다. 몇 명이 입을 뻥끗거렸는데 제대로 알고 뻥끗거렸는지는 역시 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예. 예, 잘 부르지 않았고요. 한미 동맹을 저렇게 강조를 하는데 또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자고 하는데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내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극우 세력들이 세를 규합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당원으로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예, 예.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아무래도 중도 보수를 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로 이어 들어온 단신이 하필 이건데 아무튼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급히 들어온 소식인데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과 이용남 내각 부총리 등 고위급 7명이 방남 신청을 한 것으로, 즉 남쪽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서 방남 신청을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남 허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좋음과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예, 비가 오려면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